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덕의 군주 유비가 아닌 뛰어난 정치 감각과 계산적인 판단력, 그리고 보스 기질을 갖춘 현실적인 리더로서의 유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비는 161년 탁현에서 태어나 223년 백제성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삼국시대 촉한의 초대 황제로 군림했습니다. 유비는 한나라 경제의 아들인 중산정왕 유승의 후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대를 거치면서 완전히 몰락한 집안이었죠. 어려서 아버지 유홍을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집신과 멍석을 만들어 팔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빈털터리였던 것이죠. 집 동남쪽에는 높이가 15m나 되는 거대한 뽕나무가 있었는데 멀리서 보면 그 모양이 마치 황제가 타는 수레의 덮개처럼 보였습니다.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이 집에서 귀한 인물이 나올 거라고 수군거렸죠. 어린 유비는 이 나무 아래에서 친구들과 놀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깃털로 장식된 천자의 수레를 탈 거야. 이 말을 들은 삼촌 유자경은 깜짝 놀라 유비를 꾸짖었습니다. 함부로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우리 일족이 멸족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유비의 야망은 이미 그때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15세가 된 유비는 집안 어른 유원기의 지원을 받아 당대 명망 높은 학자 노식의 문화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비는 독서를 그다지 즐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개와 말을 좋아했고 화려한 옷을 입거나 음악을 듣는 일에 관심을 보였죠. 학문보다는 놀기와 사람 사귀기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비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과묵하고 포커페이스에 능했으며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죠. 그러면서도 젊은이들을 끌어모으는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정사 삼국지에 따르면 유비는 이 시기부터 꾸준히 주변 호엽들과 교류했으며 그들이 유비에게 귀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주 중산국의 대상인인 장세평과 소상의 돈과 재물을 받아 더 많은 무리를 꾸릴 수 있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종합해보면 유비는 집성촌의 주먹패 우두머리로서 인근 상인들의 보호비를 받고 무리를 강화하며 성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동네 불량배나 자경단 수준의 조직을 이끄는 보스였던 것이죠. 184년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자 유비는 관우와 장비를 만나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교위 추정의 군대에 가담해 난을 진압하는 공을 세웠고 그 공로로 유비는 중산국 안희연의 현위에 임명되었죠. 현위는 현재로 치면 대대장과 경찰국장을 합친 정도 되는 관직이었습니다. 평민 출신이고 20대 초반이라는 젊은 나이를 고려하면 그럭저럭 출세한 편이었죠. 하지만 얼마 뒤 군의 감찰관인 도구가 안희연으로 찾아왔습니다. 군공을 세운 사람 가운데 가짜 군공자를 선별하라는 조서가 내려온 것이었죠. 파견된 도구는 유비가 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비는 도구가 머물던 전사에 찾아가 만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도구는 병을 칭하며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유비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유비는 치소로 돌아간 후 부하들을 이끌고 전사의 문 안으로 뛰어들며 나는 부군의 밀교를 받아 도구를 체포하러 왔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도구를 묶고 현의 경계까지 끌고 갔죠. 그 뒤 인끈을 풀어 도구의 목에 걸고 나무에 묶어놓은 뒤 100여 대를 매질해 죽이려 했습니다. 도구가 애걸하자 풀어주고 도망쳤죠. 삼국지연의에서는 이 장면이 장비가 도구를 두들겨 패고 유비가 그를 말리는 것으로 각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사에서는 유비가 직접 도구를 매질했다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완력과 성질머리가 있던 청년이었다는 이야기죠. 단순한 정예 구현이라기보다 감찰로 인해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지자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비는 인의의 군자가 아니라 거친 유협의 성격이 강했던 것이죠. 이후 유비는 관직을 버리고 떠돌아다니다가 여러 차례 작은 관직을 얻었다가 버리기를 반복했습니다. 공손찬의 추천으로 평원현령이 되었고
194년 도겸이 죽자 서주의 백성들과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 서주목이 되었죠. 하지만 196년 여포에게 서주를 빼앗기고 조조에게 의탁했습니다. 조조는 유비를 매우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함께 수레에 타고 앉을 때는 항상 같은 위치의 자리에 앉게 하는 등 귀빈으로 대우했죠. 조조의 참모 정욱은 유비는 영웅의 자질이 있고 민심을 얻고 있으므로 남을 섬길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죽일 것을 권했지만 조조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조조는 유비를 식사에 초대해 지금 천하에 영웅이 있다면 그대와 나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비는 이 말을 듣고 놀라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렸죠. 때마침 천둥이 쳤기 때문에 유비는 그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유비의 야심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헌제가 기획한 의대조 사건이 터지면서 유비는 은밀히 이 계획에 가담했죠. 유비는 조조 주살 계획이 탄로나기 전에 원술 토벌을 빙자하여 서둘러 조조 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조조가 준 증표를 이용하여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하비를 점거했죠. 곧 서주 자사 차주를 죽인 뒤 관우를 하비에 남겨 성을 수비하도록 명한 뒤 소패로 돌아갔습니다. 조조가 유비를 토벌하기 위해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200년 조조와 원소가 관도에서 대치하고 있을 때 유비는 원소에게 의탁했죠. 하지만 관도대전에서 원소가 패배한 후 유비는 형주의 유표에게 의탁했습니다. 유표는 유비를 허도와 가까운 신야로 보내 조조를 막도록 했죠. 유비가 신야에 있을 때 많은 형주의 인사들이 유비에게로 와서 귀부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갈량도 있었죠. 207년 유비는 3번이나 제갈량을 찾아가 삼고 초려 끝에 그를 얻었습니다. 당시 유비의 나이 47세였습니다. 208년 유표가 죽고 유종이 후사를 이었습니다. 유비는 유표의 장자인 유기를 후원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유종에게는 유비가 큰 위협이었죠. 형주의 관원들은 유비가 형주의 민심을 크게 얻었으므로 이제 형주를 차지할 거라면서 조조에게 항복하도록 유종을 설득했습니다. 유종은 이를 받아들여 조조에게 항복했죠. 유비는 이것을 모르고 있다가 조조군이 북형주의 완까지 접근했을 때에야 유종의 항복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비는 격분했죠. 즉시 신야를 떠나 남하하여 유표의 치소가 있던 양양으로 갔습니다. 형주에서는 유종의 후계자 결정 과정과 항복 결정을 두고 내분이 있었는지 형주의 관원 중 상당수가 유비에게 귀순했습니다. 여기서 유비는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조조가 보병과 기병 5천여 명을 급파했기 때문에 유비는 당양의 장판교에서 추격당해 크게 패하고 만 것이죠. 이때 유비는 1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유비의 인자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도의 정치적 쇼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형주 백성들은 조조군의 둔전제에 대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둔전제는 강제 노역 및 병역을 의미했죠. 유비는 이를 이용해 자신을 백성을 지키는 보호자로 포지셔닝한 것입니다. 비록 패배하고 가족을 잃었지만 이 명분 덕분에 훗날 형주 남부 사군을 무혈 입성하며 재기할 수 있는 민심을 얻었습니다. 적벽대전에서 승리한 후 유비는 형주의 무릉, 장사, 계양, 영릉 등 사군을 평정했죠. 그리고 손권과 동맹을 맺어 형주 남군을 빌렸습니다. 한편 익주의 유장이 구원 요청을 해왔습니다. 211년 조조가 동관 전투에서 마초를 무찌르자 위험을 느낀 한중 태수 장로가 익주를 손에 넣으려고 유장을 공격한 것이죠. 이에 유장은 부하 장송을 보내 유비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장송과 법정은 실제로는 유비를 익주의 새 주인으로 맞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유비는 방통, 황충, 위연 등 부하 장수와 병사 수만 명을 이끌고 익주로 향했죠. 유장은 성도에서 360리 떨어진 부성에서 유비를 마중 나왔습니다. 유장은 유비를 행대 삼아 영살의 교위로 추천했으며
유비는 유장을 행진 서대장군 영익 주목으로 추천했습니다. 장로 정복을 위해 유장은 많은 병력과 쌀 20만 곡, 기마 1000필, 수레 1000승, 각종 비단도 보태주니 유비군은 총 3만여 명의 준비 상태도 매우 훌륭해졌죠. 하지만 유비는 가맹현에 눌러 앉아서는 하라는 북지는 안 하고 대중의 마음을 사는 데에만 주력했습니다. 이때 방통은 유장을 기습하라고 권했지만 유비는 듣지 않았습니다. 유비는 이렇게 말했죠. 이제 막 다른 나라로 들어와 은혜와 신의를 아직 드러내지 못했는데 그리할 수는 없어. 명분을 중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익주의 토착 호족들을 포섭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212년 손권이 조조에게 공격을 받자 유비는 유장에게 손권을 먼저 지원해야 된다고 하면서 군사 1만을 더 요구했습니다. 유장이 이를 거절하고 반만 보내자 유비는 형주로 돌아갈 의사를 타전했죠. 이것이 유비의 분노를 산 것처럼 연출되었지만 사실은 미리 계획된 시나리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비는 방통에게 부수관 공략을 명하고 서천정벌에 나섰습니다. 방통은 계책을 써서 형주로 돌아간다는 핑계로 부수관의 장수들을 성 밖에 끌어내 생포했죠. 그렇게 쉽게 부수관을 함락시켜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부수관을 점령했습니다. 유비군은 다음 익주의 요충지 낙성을 공격했습니다. 낙성 전투에서 방통이 적군의 화살에 맞아 전사했죠. 유비는 제갈량, 장비, 조은을 불러들여 익주 정복을 계속했습니다. 214년 유비는 성도를 포위하고 유장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유비가 유장을 항복시킨 후 연회를 베풀며 기뻐했다는 기록입니다. 주석을 단 습착치와 배송지는 유비가 유장을 치고 양심의 가책 없이 기뻐하며 연회를 베푼 일에 대해 가열차게 비판했죠. 유비는 인의를 중시한다며 유표의 형주는 거절했으나 훗날 유장의 익주는 같은 논리에도 불구하고 공격하여 차지했습니다. 이는 명분보다 실리를 철저히 계산한 결과였던 것이죠. 익주를 차지한 후 유비의 모습도 인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익주 함락 후 국고가 부실한 것을 걱정하자 유파가 조언했습니다. 백전짜리 돈을 주조한다면 여러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으니 관리들로 하여금 관청에서 교환하도록 하십시오. 유비는 이 조언을 받아들여 악화를 발행했습니다. 기존 통화의 100배의 액면가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금속의 무게는 기존 사출 5수전에 비해서도 2에서 3배에 불과했죠. 사실상 악화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유비는 강제로 관시를 열자 105수전은 빠르게 통용되었습니다. 유비는 악화를 발행하고 이를 통한 신요리지를 얻어 부고를 채운 것이죠. 전쟁으로 피폐해진 익주의 부고를 채우려는 수탈적, 폭압적 조치였던 것입니다. 214년 익주를 차지한 유비는 익주 자사를 겸하게 되고 유장의 옛 신료도 그대로 고관으로 취임시켰습니다. 백성들에게 전답과 집을 돌려주는 등 익주민들의 인심을 얻으려 했죠. 자치통감에 따르면 유비의 이런 조치로 인해 익주 사람들이 화목해졌다고 하며 이로써 유비는 촉한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방통과의 일화도 흥미롭습니다. 유비가 익주를 습격하여 탈취했을 때 연회를 베풀며 오늘 모임이 즐겁지 않은가라고 말했습니다. 방통이 대답했죠. 무력으로 남의 나라를 빼앗았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유비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무례한 말을 하는구나. 나가시오. 그러고는 방통을 내쫓았죠. 방통은 나가서도 사과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유비는 후회하고 다시 방통을 불렀습니다. 조금 전에 논의에서 누가 잘못한 것이오? 방통이 대답했죠. 둘 다 잘못했습니다. 유비는 웃으며 다시 즐겁게 술자리를 했습니다. 유비는 화를 냈다가 은근슬쩍 넘어가는 등 권위적인 모습도 보인 것이죠. 219년 유비는 한중을 차지하고 한중왕에 즉위했습니다. 220년 조조가 죽고 조비가 헌제에게 선양을 받아 위 황조를 개창했죠. 221년
유비는 황제에 즉위하여 촉한을 건국했습니다. 하지만 220년 손권이 관우를 죽이고 형주를 빼앗았습니다. 유비는 손권이 관우를 해한 것에 분노하여 오나라를 정벌하려고 했습니다. 장비마저 범강과 장딸에게 살해당했죠. 결국 유비는 황제에 오른 이후 직접 오나라 정벌에 나섰습니다. 제갈량을 비롯한 여러 신하들이 간했으나 유비는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황제 즉위를 반대한 비씨를 좌천시키기도 했죠. 222년 2월 유비는 친히 제장들을 이끌고 자귀에서 진군하여 무릉에 다다랐습니다. 유비는 시중마량을 보내어 5개 소수민족을 회유하고 진북 장군 황권에게 장강 북쪽의 제군을 통솔하게 하여 이릉에서 오군과 맞섰죠. 하지만 육손의 화공에 당해 크게 패배했습니다. 유비는 몇백 기만 이끌고 백제성으로 피신했죠. 223년 유비는 백제성에서 병이 들어 제갈량에게 탁구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비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는 단순히 착하고 인자한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정치적 명분을 활용해 생존과 확장을 도모한 전략적인 보스였죠. 어린 시절부터 황제의 꿈을 꾸었고 도구를 직접 매질할 정도로 거친 성격을 가졌습니다. 형주, 피난시 백성들을 데리고 간 것도 고도의 정치적 쇼였을 가능성이 높죠. 유장을 배신하고 익주를 차지한 것도 명분보다는 실리를 따진 결과였습니다. 방통과의 일화에서도 권위적인 모습을 보였고 말년에는 조운과 제갈량의 만류도 뿌리치며 이릉대전을 일으켰죠. 유비는 인의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철저하게 계산하고 움직인 정치가였던 것입니다. 유비가 황제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인덕 때문이 아니라 뛰어난 정치 감각과 보스 기질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명분을 놓치지 않았고 민중의 지지가 자신에게 모이도록 행동했죠. 배신을 하더라도 인덕과 명분과 백성들의 인심을 장악하는 일을 등한시하지 않았습니다. 유비는 조조처럼 솔직하지는 않았지만 조조보다 더 전략적이었습니다. 항상 자신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심을 얻어 추대되는 상황을 연출했죠. 서주에서도 그랬고 형주에서도 그랬고 익주에서도 그랬습니다. 유비는 당대의 효웅이었음에도 최대한 인덕을 내세웠고 이러한 점이 그를 조조의 최후의 숙적으로 부각되게 만들었습니다. 무에서 황제의 자리까지 오른 유비의 인생은 그 자체로 놀라운 성공 스토리입니다. 집신장수에서 황제가 된 사나이, 그것이 바로 유비였습니다.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초대 황제 유비의 진짜 모습.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역사 컨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